작은 영웅 도스토옙스키. 내가 11살이 조금 안 되었을 때의 일이다. 그해 7월에 나는 친척 T씨가 사는 모스크바 근교에 머물게 되었다.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그 집에는 약 50명가량이나 되는 손님들이 모여들어 북적거렸다. 그곳의 분위기는 몹시 수서원스러웠지만 활기에 넘쳤다. 그곳의 생활은 마치 한번 시작하면 영영 끝날 줄 모르는 축제와도 같았다. 집주인은 자신이 가진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능한 한 빨리 탕진해 버리겠다고 자신에게 약속이라도 한 듯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었다. 즉, 그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마지막 한 푼까지 손님들에게 제공했다. 쉴 새 없이 새로운 손님들이 도착했다. 모스크바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인지 한 무리의 손님들이 떠나면 이내 새로운 손님들이 빈자리를 메우곤 해서 축제는 끝없이 이어졌다. 하나의 오락이 끝나면 또 다른 오락거리가 등장하여 끝없이 흥을 돋우었다. 인근으로 승마 여행을 떠나는가 하면 무리를 지어서 강이나 숲에서 피크닉을 즐겼다. 들판에 가득 핀 진귀한 꽃들을 감상하면서 점심 식사를 하고 향기가 스며있는 신선한 저녁 공기를 마시며 저택의 거대한 테라스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다. 눈부신 햇살 속에서 잔뜩 상기되어 있는 귀부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아름다웠다. 축제 분위기에 들뜬 얼굴 표정과 빛나는 눈동자들, 종소리처럼 맑고 경쾌한 웃음과 재치 있는 말솜씨로 인해 그녀들이 가진 매력은 끝없이 빛을 발했다. 날마다 춤과 음악, 노래가 계속되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살아있는 그림놀이, 배경을 적당히 꾸며놓은 다음 그 배경 위에서 그림 속의 인물처럼 자세를 취하는 놀이의 일종을 하거나 글자 맞추기 놀이 혹은 속담 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가 하면 이야기꾼들과 재담가들이 등장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고 가정 연극도 상연되었다. 그러는 동안 몇몇 인물들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고 말할 것도 없이 험담과 유언비어가 나돌기 시작했다. 험담과 유언비어가 없다면 세상이 돌아갈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수백만 명의 여인들은 지루해서 죽어버렸을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에 11살의 소년이었던 나는 이러한 여인들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었다. 설령 무엇인가를 알았다 하더라도 별 수 없었겠지만 말이다. 다만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것이 무엇이었었는지 비로소 깨닫고 순 웃음을 지었을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열기와 광채, 소음 등에 놀란 나는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오직 하나의 측면만은
빛나는 그 무엇으로 다가왔다. 물론 나는 내가 11살이었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거듭 말하지만 나는 그야말로 단순한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았었다. 아름다운 귀부인들은 어린 나를 귀엽다는 듯이 바라보았고, 나 또한 내 나이에 맞게 나 자신에 대해 그다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상한 감정이 나를 마구 뒤흔든 것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어떤 야릇한 감정이 나의 가슴을 마구 설레게 했다. 내 심장은 무엇에 놀란 듯 심하게 고동쳤으며, 내 얼굴은 나도 모르게 벌겋게 물들여지곤 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로서의 특권들이 부끄럽게 여겨지는가 하면 심지어는 모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한 번은 걷잡을 수 없는 놀라움이 나를 엄습해와서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는 곳으로 무작정 숨기도 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인가를 기억해내려 했었는데, 나는 그 무엇이라는 것을 그때는 생생하게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좀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무튼 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것을 누구에게도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내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부끄러움이란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새로운 상황에 어리둥절해하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외로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곳에는 다른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나보다 훨씬 어리거나 훨씬 나이가 많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그들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나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물론 내가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아름다운 부인들의 눈에 나는 단지 그들이 때때로 귀여워해주거나 심심할 때 가지고 노는 작은 장난감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특히 그 귀부인들 중 한 명은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기로 작정한 듯 쉴 새 없이 나에게 무모하고 어이없는 장난을 걸어왔다. 그녀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아름다운 금발을 갖고 있었다. 그녀의 장난으로 인해 우리 주위에서는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그녀는 매우 즐거워했겠지만 나는 무척이나 짜증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녀의 아름다움에는 무엇인가 다른 특별함이 있어서 보는 사람들의 눈을 떼지 못하게 했다. 물론 그녀의 피부는 하얗지만 창백하게 느껴지지는 않았고, 온실 속에서 자란 것 같은 금발의 계집 아이들과도 전혀 분위기가 닮지 않았다. 그녀는 키가 그다지 크진 않았지만 섬세하고 부드러운 손들로 이루어진 얼굴이 무척 매혹적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번개같이 번뜩이는 빛이 스며 있었고, 날렵하고
가벼운 몸동작은 생동감이 넘쳐 흘렀다. 그녀의 지겨웠던 눈에선 마치 불꽃이 이는 듯했다. 그녀의 깊고 푸른 눈동자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는데 비록 그 검은 눈이 흑진주보다 더 검더라도 바꾸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 일찍이 한 시인이 그의 탁월한 시 속에서 만일 그녀의 머리털 하나라도 자신의 옷자락에 닿는 날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전 카스틸리아 에스파니아의 옛 왕국을 걸고 찬미했던 그 유명한 검은 머리의 미인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이 금발의 귀 부인은 신비로웠다. 이 금발의 부인은 이미 5년 전에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 좋게 웃음 짓는 유쾌한 모습이 마치 천진난만한 어린애 같았다. 아침 햇살을 받아 이제 막 피어나는 장미와도 같은, 그러나 아직 차가운 이슬을 머금고 있는 그녀의 붉은 입술에는 늘 기분 좋은 웃음이 배어 있었다. 내가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 가정연극이 무대에 올려졌었다. 연극이 공연되고 있던 홀은 빈자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홀에 늦게 들어간 나는 서서 연극을 구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연극에 빠져든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앞으로 나아가서 제일 앞 의자의 등받이를 짚고 서서 연극을 감상했다. 그 의자의 주인이 바로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지닌 금발의 부인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